스마트폰으로 내 지점 안전한지 검색하면서 가슴 졸였던 그날,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2금융권 적자가 1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높은 이자 받겠다고 예금 넣어둔 분들, 혹시 지금 호구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단순히 이자 몇 푼 더 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전 재산이 걸린 문제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2026년 금융시장에 어떤 위험 신호가 켜졌는지, 그리고 내 돈을 지키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조 7,382억 원, 새마을금고가 단 1년 만에 기록한 순손실 규모입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숫자냐면요. 불과 2023년까지만 해도 이 금고는 860억 원의 흑자를 내고 있었거든요. 고작 12개월 만에 흑자에서 조 단위 적자로 곤두박질 친 겁니다. 기업으로 치면 부도 직전 응급실에 실려간 수준이죠. 더 무서운 건 이게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2025년 상반기 금융당국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에 있는 금고 228곳 중 무려 163곳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절반이 훌쩍 넘는 숫자예요. 사실상 빚더미 위에서 간판만 걸고 영업하고 있는 셈이죠. 50대 자영업자 박 사장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20년 넘게 거래하던 동네 금고에 퇴직금 8천만 원을 넣어뒀는데 어느 날 저녁 뉴스에서 자기 금고가 적자 금고 명단에 버젓이 올라와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날 밤 한숨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금고 문 열자마자 달려갔는데 이미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들로 북적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서민들이 꼬박꼬박 저축한 수십조 원의 돈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횡령이요? 아닙니다. 단순 경영 손실? 그것도 아니에요. 핵심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줄여서 PF라고 부르는 투자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 짓는데 돈을 빌려줬다가 통째로 떼인 거죠. 1963년 서민금융의 희망으로 출발했던 새마을금고가 창립 6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매달 성실하게 이자 내고 원금 갚아온 고객들만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상황, 금융 불평등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죠.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부동산 시장이 미친 듯이 달아올랐던 거 기억하시죠? 집값은 매일 뛰고 아파트 분양만 하면 완판되던 그 시절 말입니다. 영끌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고 청약 경쟁률은 수백 대 1을 찍었습니다. 문제는 이 광풍 속에서 새마을금고까지 투기판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원래 금고는 동네 상인에게 소액 대출해주고 서민들 적금 받아주는 소박한 관계 금융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파트 시행사의 물주 노릇을 자처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바로 브릿지론입니다. 아파트를 짓기 전에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는 게 브릿지론이에요. 금리가 높아서 이자 수익이 쏠쏠하죠. 하지만 리스크도 그만큼 큽니다. 인허가가 안 나거나 사업이 무산되면 원금 자체가 공중분해되거든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전형적인 상품인 겁니다. 시중은행들은 이 위험성을 진작 알아채고 발을 뺐어요. KB도, 신한도, 하나도 전부 손 털었습니다. 그런데 금고 측은 오히려 달려들었습니다. 제2금융권 전체 브릿지론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무모하게 진입한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전국의 건설 현장이 멈췄습니다. 인천의 한 금고는 자본금이 1년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부실 채권이 현실화된 거죠. 더 기가 막힌 건 그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금고 측이 건설사들에게 이자를 깎아주고 만기를 연장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빚 못 갚는 사람한테 오히려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꼬박꼬박 이자 내던 성실 상환자들은 역차별이라며 분노했고 그 비난 여론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의 문제는 재무적 손실에서 끝나지 않아요. 조직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시스템 자체가 곡마 터지기 직전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2024년 목포에서 터진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한 금고의 이사장과 간부들이 직원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냥 욕설 정도가 아니에요. 직원을 노예처럼 머슴처럼 부렸고 부모님까지 모욕하는 인격살인 수준의 괴롭힘이었습니다. 새벽에 호출해서 술 시중을 들게 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주먹이 날아왔다고 해요. 피해자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이 사라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기서 새마을금고의 기형적인 지배 구조를 짚어야 합니다. 각각의 금고는 독립된 법인이에요. 그리고 그 법인의 수장인 이사장은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릅니다. 인사권, 예산권, 대출 심사권까지 전부 이사장 손에 있어요. 문제는 이걸 견제할 장치가 전무하다는 겁니다. 이사장은 지역 유지들끼리의 선거로 뽑히는데 한 번 당선되면 10년, 20년 장기 집권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직원들은 어떨까요? 이사장에게 찍히면 그날로 잘리는 구조에서 부당한 지시에도 폭력에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권이 걸린 문제니까요. 이렇게 지역 권력과 금고 경영진이 유착된 카르텔이 형성되면서 내부 고발은 원천 차단되고 비리는 눈덩이처럼 커져온 겁니다. 금고의 위기는 단순히 투자 실패가 아니라 이 썩은 구조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였던 거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내 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정부가 예금자 보호해 준다고 하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믿음 하나에 전 재산을 맡기시겠습니까? 스스로 확인하고 판단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영 공시를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금고의 경영 실태 등급이 공개되어 있어요. 1등급에서 2등급은 안심해도 됩니다. 3등급이면 신규 가입은 자제하세요. 4등급에서 5등급이요? 지금 당장 인출을 고려하셔야 해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다음으로 체크할 건 3가지 핵심 재무지표예요.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8% 미만이어야 하고 연체 대출금 비율은 5% 미만이어야 합니다. 유동성 비율은 100% 이상이 필수예요. 이 숫자들 중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위험 신호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랐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놓치는 게 있어요. 금고가 파산하면 돈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급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 사이 생활비가 막힐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3대 3대4 분산 전략을 기억하세요. 제1금융권 파킹 통장의 30%,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우량 금고의 30%, 나머지 40%는 국채나 다른 섹터에 분산하는 겁니다. 왜 다른 지역이냐고요? 지역 경제가 무너지면 그 지역 금고들이 연쇄 부실에 빠지거든요.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담지 말라는 격언, 금융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새마을금고 이야기에서 잠시 눈을 돌려볼게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또 다른 공포가 있거든요. 바로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인 1,500원에 바짝 다가섰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제2의 IMF가 오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1997년의 악몽을 기억하는 분들은 등골이 서늘해지셨을 거예요. 그때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던 가장들의 모습이 떠오르니까요. 1,500원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심리적 뇌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이 뚫리는 순간 수입 업체들이 먼저 움직여요. 달러가 더 오르기 전에 사둬야 한다며 달러 사재기에 나서는 거죠. 일반 개인들도 동참합니다. 이렇게 되면 환율 폭등이 환율 폭등을 부르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IMF 때처럼 국가 부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답은 아니오입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지금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4천억 달러 이상입니다. 1997년 당시에는 고작 200억 달러 수준이었거든요. 20배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체력 자체가 다르죠. 국가 부도 사태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뛰어요. 기름값, 밀가루값, 원자재값이 전부 올라갑니다. 기업들 마진은 쪼그라들고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죠. 실물 경제가 타격을 받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연일 긴급 발언을 쏟아내고 외환 당국이 시장 개입에 나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2026년 2월 2일 새해 첫 영업일에 한국은행이 전격적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긴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여신 체계를 가동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시중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까지 중앙은행이 직접 돈줄을 열어주겠다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디지털 금융시대의 뱅크런은 과거와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은행 앞에 줄을 서야 돈을 뺄 수 있었어요. 아무리 빨라도 며칠은 걸렸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몇 번 터치하면 수억 원이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밤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어요. 24시간 돈이 움직이는 시대가 된 겁니다.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흔히 SVB라고 부르는 그 은행 기억하시죠? 단 48시간 만에 420억 달러가 인출되면서 파산했어요. 이틀 만에 은행 하나가 사라진 겁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4년 새마을금고 사태 때 하루 만에 수천억 원이 빠져나갔거든요. 한국은행의 이번 조치는 이런 초고속 뱅크런에 대비한 안전장치입니다. 금고든 저축은행이든 유동성 위기가 터지면 중앙은행이 즉시 자금을 수혈해서 연쇄 붕괴를 막겠다는 거죠. 실제로 요즘 시중은행들의 예적금이 투자처를 찾아 대거 이탈하고 있고 채권금리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자금 흐름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증거죠. 이 소식을 듣고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건 그만큼 위기가 임박했다는 신호 아니냐고요. 꼭 그렇게만 볼 건 아닙니다. 이건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 속에서 시스템 리스크를 막기 위한 선제적 보완책에 가까워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환율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고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해요. 교과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섣불리 금리를 건드리면 터져버릴 수 있는 시한폭탄이 3개나 있거든요. 첫 번째 폭탄은 부동산 PF입니다. 지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잔액이 135조 원에 달해요. 부동산 경기는 얼어붙었고 전국 각지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르면 시행사들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요. 줄줄이 부도가 터지는 거죠. 새마을금고가 왜 위기에 빠졌는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뇌관이 아직도 전국 곳곳에 묻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폭탄은 자영업자 대출이에요.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죠. 문제는 이 대출의 상당 부분이 저소득층, 고령층, 그리고 여러 군데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 버텨보겠다고 대출받았던 치킨집 사장님, 카페 사장님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금리가 1%만 올라도 이자 부담이 수십만 원씩 늘어납니다. 가장 취약한 고리가 먼저 끊어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폭탄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갱신이에요. 2021년 금리가 바닥을 찍던 시절 기억하시죠? 그때 5년 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 규모가 50조 원입니다. 이 대출들이 2026년에 변동금리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2%대로 빌렸던 돈이 갑자기 5%대 이자를 물게 되는 거예요. 월 이자가 2배 가까이 뛰는 가구가 속출할 겁니다. 이 3개의 폭탄 때문에 한국은행은 금리 카드를 함부로 꺼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결국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5%로 동결했습니다.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현상 유지를 택한 거예요. 이 결정의 배경에는 복잡한 셈법이 깔려 있습니다. 일단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히고 있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으로 안정되는 추세거든요. 이것만 보면 금리를 내려도 될 것 같죠. 근데 문제는 환율입니다. 달러 대비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언제 물가가 다시 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환율이 더 뛰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거든요. 그럼 잡아놨던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겁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1.8%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나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데 내수는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덕분에 GDP 숫자는 나오는데 동네 상권은 텅텅 비어가는 거죠. 수출은 웃고 내수는 우는 전형적인 K자형 회복이 예상됩니다. 금통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대다수는 향후 3개월간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일부 위원은 내수가 너무 부진하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쓰러지고 소비가 얼어붙으면 결국 경제 전체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논리예요. 한국은행은 지금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환율과 물가라는 외부 변수, 부채와 내수라는 내부 변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외환 당국이 시장에 개입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연일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환율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에서 널뛰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는 떨어지나 싶다가 오늘은 다시 튀어오르는 시기죠. 왜 이렇게 환율이 요동치는 걸까요?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너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고 소비도 탄탄해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는 거죠. 여기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로 전 세계 돈이 쏠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요인도 있어요. 한국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에 미친 듯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서학개미라고 들어보셨죠?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같은 미국 주식 사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달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환율이 오르는 거예요. 한국은행 총재도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환율이 펀더멘털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상승하는 측면이 있고 이런 수급 쏠림 현상을 완화할 미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자산시장의 양극화도 심각합니다. 주식시장을 보면 반도체와 AI 관련주는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엔비디아 훈풍을 타고 관련 종목들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반면 BIT 업종은 처참합니다. 내수 관련주, 건설주, 금융주는 바닥을 기고 있어요. 같은 주식시장인데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울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수도권 주택가격은 여전히 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나는데 집값은 안 떨어지니까 금융안정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환율이 오르고 집값이 폭등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꽤 퍼진 주장입니다. 일부 경제 유튜버들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확산됐어요.
근데 한국은행 총재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 직후 별도의 시간을 내서 이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이라면서요. 뭐가 문제인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ME, 그러니까 시중에 풀린 통화량이 너무 많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GDP 대비 ME 비율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건 한국의 금융구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이에요. 미국처럼 자본시장이 발달한 나라와 단순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 ME 증가율을 보면 오히려 과거 평균보다 낮게 관리되고 있어요. 총재가 직접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설명했습니다. 한미 간 통화량 증가율 차이가 환율 상승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구매력 평가설에 기반한 논리인데 이것도 최근 데이터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실제 통계를 돌려보면 둘 사이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요. 한국은행이 인위적으로 돈을 찍어내서 시장을 교란한다는 주장은 시스템상 아예 불가능하다고도 했습니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조절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관리하는 거지 마음대로 본원 통화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왜 총재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왔을까요? 잘못된 경제 논리가 확산되면 시장의 기대 심리가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없는 공포가 진짜 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2026년, 지금 우리는 혼돈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새마을 금고의 조단위 적자, 1,500원에 육박하는 환율,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채 폭탄까지 불안 요소가 사방에 널려 있어요. 하지만 공포에 휩쓸려 뱅크런에 동참하거나 무모한 투자에 뛰어드는 건 답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건 냉정함입니다. 경영 공시를 직접 확인하고 자산은 반드시 분산하세요. 위기 속에서도 건실한 금고는 있고 성장하는 산업은 존재합니다. 결국 내 돈을 지키는 건 정부도 은행도 아닌 깨어있는 당신 자신입니다.